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빗소을 뚫고 그러니까요. 네. 비 오는 수요일엔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우산? 노란 장미 아니에요? 아닌가? 빨간 장미, 빨간 장미예요? 빨간 장미. 섞으면 맞네요. 섞으면 예. 나옵니다. 그래도 빨간 봄비니까 네. 좀 뭔가 스산한 느낌은 사라진 것 같고. 나는 사실 구교영 기자는 네. 비 오는 수요일엔 그러면은 막걸리의 파전이죠. 비 오는 수요일엔 다시 해주세요. 동키 크림. 오, 동키 야, 크림입니다. 센스 보스. 센스. 비 오는 수요일이 아니어도 먹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설마 혹시 그 우리 구경 기자 주칠파 아니에요? 주사파 아니고? 아, 제가 어? 뭐주 4파로 하면 오해를 살까봐 네. 국가보안법 위반일까봐 주 3파 정도 하고 주삼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삼파. 근데 주말 끼면 아마 이상이실 거예요. 주말까지 끼면 주말까지 끼면 이상일 것이다. 내가 보기엔 주 5파 이상은 되는 것 같다. 예. 자,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늘 저희들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광고부터 좀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참 감사한 광고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취재 편의점에 그러니까요. 함께해 주시고 네. 계시는데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한번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듬뿍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현금 말고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대신 선택하셔서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해 두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하시고 지인 추천하시면요.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본인, 기존 본인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 오는 수요일에는 동키밀크다. 촉촉해지게. 촉촉해지게. 예, 촉촉해지게. 네. 자, 여러분 동키밀크 하면 뭐다? 항산화다. 항산화. 예, 뭐 무슨 인터넷 강의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요즘처럼 건조한 환절기에는 피부 수분이 무너지면서 주름도 더 깊어지기 쉬운데요. 세수하시고 나서 동키 크림을 팔자, 미간, 눈가처럼 신경 쓰이는 주름에 쭉쭉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크림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티가 나는 거 아시죠? 물 세수만 하셔도 부들부들 깐달걀 매끈 피부결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어쩌면 광고 문구를 이렇게 재밌게 쓰셨습니까, 사장님? 네. 자,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얻은 동키 밀크로 만든 동키 크림.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동키 크림 1+1 대박 증정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가격에 두 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예요. 망설이는 사이에 품절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더보기 링크 또는 문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고도 광채가 안 난다. 그러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디어 오늘 동키크림 010-6380-4733 010-6380-47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발라요. 네, 네. 향도 되게 좋아요. 향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광고 특히 색채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판매를 예. 해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힘으로 취재 편의점이 좀 더 힘을 내서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지 응원 판매 부탁드립니다. 네, 대박 증정 받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광채가 나는 동키크림 이렇게 함께 응원 댓글 주셨습니다. 자, 오늘 D-77일. 야, 야. 77. 아, 오. 행운의 세븐 77. 야, 벌써 석 달이 지나갔네요. 그러니까요. 석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네. 두 달
한 반 정도 그렇죠. 남은.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긴장감 없는 지방선거 굉장히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네, 맞아요. 원래는 저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서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이 좀 격전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대구가 격전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그런 정치 유튜브를 하고 있고 지방선거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너무 좀 긴장감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덜 재밌다 이런 좀 그쵸? 느낌이 있어요. 긴장감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어제 오세훈 시장 기자회견하고 뒤이어서 저희가 보내드릴 장면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종희 위원장하고 저하고 휴대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오고 검찰이 알았습니다. 다 확인했고요. 예, 알았어요. 네,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조사 다 받아 다 증언했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네.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고. 네. 2월 이후에도 여론조사 내용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에 보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올드미스죠?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여기서 진짜 다 까발릴까요? 검찰이 나한테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남의 명예를 실추하기 싫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보세요. 김영선 의원이 뭘 벌였는지 매일.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보세요. 자, 저 장면은 지난해 10월 23일 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명태균 씨의 증인 네. 발언입니다. 요것도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뭘 보냈는지 이것도 많이 토론회에서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당장 오늘 또 명태균 씨가 법정에 서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 2차 공판이 있고 여기 네.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선거 내내 이제 네. 오세훈 시장 앞에는 이제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좀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또 여쭤봐야 될 것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끝내 안 할 것이다. 네. 우리 이정주 기자 목요일 날 나오거든요. 시원하게 틀렸죠. 지금. 저 어제 우리 같이 했잖아요. 저는 나간다고 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도 나간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네. 이정주 근데 기자는 이정주만 유독 불출마를 고집했는데 시원하게 틀린 거죠. 시원하게 지금. 틀렸어요. 네. 예. 다행히 뭘 걸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잘 아니, 거는 분인데. 이번에는 안 걸었어요. 짜치게 이런 거에 안 건다. 단계주로 걸겠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선당후사의 관점으로 본인이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산모를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우리 이정주 기자가 오해할 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구나라고 있었다. 느꼈던 게 네. 내부에서도 경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출마를 해야 된다는 파와 불출마를 권유하는 파가 있었는데 음. 그런 믹스된 의견들을 오세훈 시장이 담다 보니까 결국은 어제 출마 선언문 자체도 그런 내용들이 혼재돼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분 자체는 선당 후사다. 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실은 여건 자체가 안 되지만 네. 나를 희생해서라도 시장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맞듣지 않지만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두 번의 어떻게 보면은 등록을 안 한 부분들을 하면서 제시했던 명분들이라는 것이 우수수 무너졌죠.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인적쇄신을 요구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선대위를 혁신적으로 꾸려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반응하지 않는 상황인데 네. 본인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선언해야 되는 네. 이상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고도 이게 뭔가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저도 당권파들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서울 선대위 예.
너 해라.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전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이정현 위원장을 다시 이제 컴백하게 만든 게 전권을 준 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그 오세훈 시장한테도 서울 선대위 전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게 정리를 한다. 봉합을 한다? 네, 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 쪽에서 무슨 얘기냐면 아니 후보 되면은 서울 선대위는 원래 마음대로 네. 짜는 거지 무슨 뭐 서울 선 안 돼. 우리는 중앙 선대위를 반드시 혁신 선대위로 꾸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 생각하세요라고 하니까 뭐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김종인, 누구는 예. 유승민, 또 누구는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에 저런 사람을 세우면 저만 하면 혁신 선대위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럼 유승민 대표는 하겠답니까? 확인된 바 없어요. 라는 거여서 어쨌든 그리고 이분들은 다 중앙급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근데 약간 세모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당권파는 서울 선대위로 얘기를 하지만 오세훈 캠프는 중앙 선대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서로 다르다. 눈높이가. 그래서 또 교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난주 인터뷰했었거든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 가실 생각 그러니까 당의 구원투수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예.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갈 거냐라고 했더니 예.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렇게 오. 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틀렸어요. 네, 그렇죠.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안 나온다고 나가야 봐요. 약간 나왔어요. 예. 바람을 좀 투영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예. 게다가 사실 저와 인터뷰할 때는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호 구청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이미 판을 좀 보고 있는 음.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그 지난 12년 동안 바꿔놓은 게 뭐냐 서울을 예.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게 없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은 똑같이 구청장을 12년 했었는데 성동구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 정원호 구청장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심지어는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말실수는 그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하잖아요. 정원호 시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원호 캠프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정정을 해드렸어요. 네. 정원호 이제 구청장이고 시장은 아직 아직 안 아닙니다.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정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자기 DM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아니 예. 근데 어제 오세훈의 출마 선언문에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민주당은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이고 후보가 추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대목이 말미에 등장을 합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서 네. 대통령의 간택을 받았다고 알려진 분이 사실은 초장부터 있었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박원순 시즌2를 막아내고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호 캠프에 박원순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상당 부분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니 예. 정원호 캠프에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희정과 함께한 사람들, 이재명과 함께한 사람들 뭐 엄청나게 그렇죠. 캠프 인원 보니까 네. 제가 과거에 연락했던 뭐 김부겸 전 총리 모셨던 분도 맞아요. 지금 거의 네. 공보팀의 핵심으로 가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왕년에 정치인들과 함께했던 모든 세력이 지금 정원호 캠프에 가 용광로네요. 있어요. 용광로 네. 선대위예요. 아니 그리고 거기가 이제 캠프 사무실 뭐 가보시진 않았겠지만은 저도 이제 참여한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래 이자카야로 쓰던 데를 1, 2층을 지금 사무실 쓰는 예, 거라면서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책상 자체가 예. 이자카야 책상이래요. 그래가지고 4시 앉으면은 예. 아사히 한 맥주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돼가지고 예. 굉장히 재밌고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까 예. 일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주변 카페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잘 되는 네. 캠프다 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인산인해 북적북적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방금 전에 홍준표 시장이 또 잊지 않고 페이스북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김종인, 유승민 우리 얘기 보고 있나? 친편 구독자. 치평 구독자신가? 예. 김종인, 유승민 불러들여서 혁신 선대위라고 선전하면서 바른정당 시즌2를 구상하던 오세훈의 책략이 힘을 받지 못하고 저지되었다. 서울시장 선대위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야당 지도부를 쥐고 흔든 것은 김종인, 유승민이 서울시 선대위에는 참여 안 하겠다고 했나 보다. 우리 거 보고 있었나? 동키크림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 도기크림 하나. 인터넷 비교원으로 연결해드리죠. 인터넷 비교원으로. 예. 자, 오로지 지금부터는 오로지 자기 경쟁력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신구미 원령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오자서를 신구미 원령 어떤 네. 얘기죠? 어려운 찾아주세요. 어려운 예, 말이어서 예, 예. 잠깐만 한자를 좀 봅시다. 아. 예. 뭐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예. 신구미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이런 예. 거네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신구미 원령이라는 거는 새로 난 비둘기는 고개를 못 넘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 정치 고수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오세훈이는 아직 노련하지 못해서 아. 큰 일을 감당하기엔 부족해 아. 보인다. 어린 비둘기는 높은 고기를 넘지 그러니까 못한다. 본인은 어린 굉장히 비둘기. 숙련된 비둘기고 예. 오세훈은 아직은 어린 비둘기다. 비둘기다. 네, 그런 표현이 아닌가. 지금 네. 본인이 지금 서울시장 출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근데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건 대부분 어게인 2018년이 될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게 네. 홍준표 전 맞습니다. 시장입니다. 그런 그때 차원에서 선거 운동할 때 유세할 때 오지도 못하게 그랬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예. 본인은 굉장히 그 시절에 억울하고 어려움을 내가 다 뒤집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서울구청장이 24대 1이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한석 그러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 한 자리 건졌던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정도 상황인데 마치 이제 이렇게 관전자 물론 지금은 관전자이긴 합니다만은 신구미 원령이라는 말로 네. 오세훈 시장의 경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안팎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을 나갔는데도 보수 어떻게 보면은 원로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세훈을 어떻게 공격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장 선배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지도부의 봉합을 예견을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그 지도부가 나와서 각종 방송이나 엄청 세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한 얘기들 들어보면은 네. 과연 이게 봉합이 될 수 있을까 네. 생각이 드는 게 음. 특히 오늘 CBS 제작진들 굉장히 큰 경사가 났습니다. 음. 조강한 최고위원이 출연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예. 오세훈에 대해서 무능도 본인이 서울시장 4번 하면서 예. 오세훈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깊은 인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4번 했는데 인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선거에 입후보한 서현직 서울시장을 상대로 장동혁 지도부의 당권파의 핵심이라는 분이 공개 석상에서 말한 겁니다. 그분은 경쟁자가 할 어제는 만한 지금 이야기인데. 그 박수민 의원을 미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네. 조강한 의원은 왜냐하면 조강한 위원, 최고위원은 저 위원이죠. 남양주 전 시장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 핵심은 뭐냐면 오세훈 안 되고 플랜 B가 필요하고 그게 박수민이고 박수민 의원은 나와서 자기는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다. 그래서 이제 경선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국민의힘 당권파들도 경선하면 오세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붙어서 예. 해봐야. 그래서 조강한 전 시장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제 이른바 이제 당권파 입장에서는 오세훈에게 권력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견제하면서 이것은 이제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후 그렇습니다. 당권 경쟁의 경쟁의 일환이죠. 일환으로 지금 계속 나와서 언프를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럼 오늘 보니까 김민수 최고도 어젠가요 중앙일보 페이스북 유튜브에 남겼죠. 그리고 한바닥 그런 것 인터뷰를 같은데. 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진실의 장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진실의 문. 그러니까 사실 당권파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지낸 정원호 후보한테도 지지율에서 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장을 하면서 뭘 인상 깊게 남겼냐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상대 후보한테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맞아요.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이 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등록 메시지를 내면서 냈던 것들도 당권파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보통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데 시작이 다 장동혁 지도부 공격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출마 선언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당권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삐를 치고 봐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인적 쇄신 혹은 조기 혁신 선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요구였는데 네. 둘 다 안 되는 모양새고요. 심지어는 많이 후퇴해서 미디어 대변인 정도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냉정히 말하면 미디어 대변인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당이 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안 받아줄 모양새인 게 어제 좀 연락을 해보니까 목요일 최고위에서 보류되어 있는 미디어 대변인들 다시 임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전반적으로 모양새를 많이 구기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위기는 당권파들은 서울시 선대위 먹고 떨어져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그건 아니고 사실 오세훈 시장 쪽도 굉장히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럼요. 전화하면은 네. 진짜 육두 문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당을 말이야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뭘 할 말이 있다고 하냐 지금 당 지지율 아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지 않겠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권역별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 할거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그냥 알아서 하는 각자 도생의 각자 시간이다. 도생의 시간으로 예. 선거 캠페인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봤잖아요. 뭐 현숙 막 엉뚱한 거 걸려 있고 잠바 엉뚱한 거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국민의힘은 선거전 내내 이런 그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야당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결집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네. 선거를 치러도 음. 이재명 대통령이랑 큰 산을 지방선이 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분열주의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심지어는 현역 당체장 중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데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네네.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리더십 자체가 뭔가 큰 캐치프레이즈나 방향을 정해가지고 일관된 논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음흠. 어떤 데서는 현역 당체장을 정리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네. 어떤 데서는 또 자연스럽게 경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어떤 데서는 단수 공천을 주다 보니까 네. 도대체 기준과 잣대가 뭔지 모르겠다. 음. 국민의힘이 그 거대 여당을 상대로 선거를 치를 때는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수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명료한 캐치프레이즈나 공천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국민적 보기에는 네.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아니, 솔직히 보여집니다. 자연스러운 경선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그냥 컷오프 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뭐 망나니 네, 칼춤 칼춤 추는 추냐. 망나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게다가 17명의 부산시 의원이 모두가 명의를 낼 정도로 상황이 되니까 다시금 경선으로 바꾼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 정말 하나도 없고 일관된 게 없다. 그렇습니다. 뭐 중진들을 컷오프 시킨다라고 했는데 김진태, 김두겸, 박완수는 그냥 다 단수 공천을 또 줬거든요. 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러면 중진들만 난리냐라고 했더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유영아 의원도 경우에 따라서 날아갈 것 같은 예, 분위기거든요. 예. 그럼 똑같은 초선인데 최은석과 유영아 뭐가 다르냐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충북지사 김영환을 날린 것은 결국에는 윤곽근 윤어게인 때문 아니냐. 대구에서 또 3선 김수민. 이상 예, 예. 날리는 것은 또 그 저기 누굽니까? 이진숙 전 이진숙을 위한 위원장 포석 예.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해석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영남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박형준 시장 컷오프는 없던 일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주진우, 박형준이 이제 유력한 두 후보가 되게 예, 될 두 것 사람 같은데. 1대1 대결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됩니까? 어, 박형준이냐, 주진우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 민망한 상황인 거죠. 원래라면 현역이 프리미엄을 얻고 그렇습니다.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예. 되는데 경쟁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로 지금 박형준 시장이 위기인 건 맞는 것 예. 같거든요. 게다가 그 강성양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대여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올라온다라고 부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우선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음. 생각보다 그 박형준 시장이 조금 인기가 덜하고 박빙이다. 예, 박빙인 상황이다라는 예, 예. 건데 예.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종의 그 후보가 주진우 의원이 그렇죠. 의원 초선입니다. 그렇죠. 그럼 초선이죠. 최선대가 자리가 비어요. 예, 해운대가 비고 초선의 주진우가 된다면 이게 부산을 좀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정주식으로 얘기하면은 박형준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의 구도라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주진우라는 후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네. 여전히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음. 예를 들면은 장동혁 지도부에서 단수 공천을 줄 만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윤어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윤석열과의 관계망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쉽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서지 못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주진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한 적이 공개적으로 있었던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네요. 한편에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또 검사 시절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신윤계 일부에서도 주진우가 부산시장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설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이 지금 무소속 후보로서 나올 수 있는 출마지 중에 하나가 유력하게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각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국민의힘 후보와 예를 들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나온 국회의원 지역구의 후보가 병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소속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후보를 주주로 세웠는데 한동훈이 나온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친한계에서 어떤 얘기가 네. 나오냐면 사자 필승 사자 필승 삼자 필패
예. 네. 얘기가 나와요. 예, 조국 그러니까 대표 나와라 이 그렇죠. 말이죠. 예, 조국 나와라. 예, 조국 예. 나오면 자기네가 이기는데 조국 예. 대표 안 나오면은 민주당이 이긴다. 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구도 내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주진우라는 사람이 사실 여전히 불분명한 그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명징해지는 네. 상황인 거고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같은 목소리를 공명해서 냈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박형준 시장이 사실 현직 시장으로서 삼선 도전하지만 여러 단체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박형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서울에서 오세훈이 뭔가 어쨌든 간에 새롭게 당을 좀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의 주장을 하는 상황 속에서 박형준 아마 병행 동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캐치프레이즈와 맞물리면은 오세훈의 선거와 박형준의 선거라는 것은 네. 만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돌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참고로 두 분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입니다. 대일고등학교 동문이고 네. 저도 그 학교 후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은 아마도 경선 과정에서 예. 그런 식으로 한 배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관측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네. 사실 그렇군요. 당권파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의 지역구가 빈다는 게 악몽 같은 일이긴 하거든요. 해운대는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부산의 강남이다라고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지역이 비게 놔둘까에 대한 이야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북구보다는 해운대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좋은 데다. 그렇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계 사건 때문에 그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주진우가 그 점했던 그 지역을 무소속 한동훈이 당선될 수 있는 길을 트겠냐 그거에 대한 또 의문부호가 그렇죠. 또 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아예 안 비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서울보다 부산 대구가 더 뜨거워진 것 같다. 그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사실 대구가 격전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네.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라고 볼 그렇죠. 정도의 상황인데 예. 물론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이게 여건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이건 사실 야권의 자중 질환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표심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야당을 찍으려고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식으로 상황이 바뀔 그럴 것 거로 같아요. 보이거든요. 답변을 안 한대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아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게 이제 어제 대구에서 직접 저희 취재 편의점에 오신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야 역시 현장에 답이 있구나. 현장에서 오신 분이 대구의 그 따끈따끈한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 우리 작가님께서 써주신 질문인데 예스 노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조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나를 불러달라. 이거 선거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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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릅니까 네. 안 부릅니까? 안 부르겠죠. 당연히. 선거용인데 왜 부릅니까? 네, 죄송해요. 우리 네. 작가님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잠깐 물어봤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자, 대구가 난리예요. 자, 이정현 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정수리 정수리를 제대로 치지 쳐야 않으면 된다. 당은 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정수리를 딱 때리겠다. 정수리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아니 당 대표를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정수리 장동혁 때려라. 그러니까 참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략이 뭔지 모르겠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하는 게 전략이라면 성공한 것 같긴 한데 네. 과연 이것이 이기는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네. 좀 처음 보는 초식이라는 아니 생각이 네. 근데 들거든요. 그 이정현 위원장의 비유라는 게 제가 네. 보니까 정말 서민 친화적인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 이게 정제된 언어를 네. 구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정현 위원장 하면은 네. KBS 사장한테 그렇죠. 했던 말밖에 아이고, 생각이 나요. 네. 아따 형님. 아니, 오늘도 이게 대구시장 후보에 이제 입후보하겠다고 밝힌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어떤 네. 워딩을 했냐면은 꽝도 먹고 알도 먹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꽝 먹고 알 먹기.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꽝 알 털은 뭐죠 이게? 그러니까 비유가 약간 굉장히 참신하고 특이하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거기다가 털까지 먹겠다는 가져가겠다는 거. 거 이런데 근데 대체로 털은 안 먹는데요. 우리가 네. 알까지만 보통 가거든요. 알까지만 가거든요. 털까지 가버리니까 예. 이분의 그런 말씀이라는 건 털까지 굉장히 뽑아 먹겠다는 특이하다. 거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예.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 선거가 국민의힘 스스로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퇴행하는 방식으로 가져오고 있는 게 주호영 의원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호남 출신이라는 말을 맞아요, 꺼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이정현 부분은 좀 위원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호남 출신이 대구를 뭘 얼마나 하냐? 한다고. 그거는 네. 이부망천 이후에 최대 망언입니다. 예, 그렇기 진짜. 때문에 예. 그거는 저는 네. 이정현 위원장이 그 꽝 먹고 알 먹고
털먹고까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그렇죠. 참을 수 없는 지역 폄훼 발언이고 주호영 의원은 오늘이라도 즉각 사과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칼자를 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남의 어떤 기득권들을 정리하는 의미의 서사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언론이 유추할 것도 생각하고 그렇죠. 공천관리위원장을 정할 때는 네. 그래도 국민님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정치적 계략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정현 위원장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이분이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호남에서 당선도 된 분인데 그럼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호남 출신이 대구를 뭘 하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역 비하적인 발언이고 멸시적 발언이죠. 차별적인 발언이기 예. 때문에 이 발언이 신중치 못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국 선거를 어떻게 보면은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 출신이 네. 뭘 얼마나 한다고 서울에 와서 일합니까? 아,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말은 진짜 그 제가 보기에 이런 위험하죠. 것은 정말 심각한 망언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이에요. 예. 네. 주호영 예, 의원. 국회 네. 부의장. 그리고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자기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뭐 필리버스터 판 열리면 나는 여기에 반대하니까 사회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원식 의장이나 그다음에 누구죠? 이하경 부의장이 고생을 번갈아 가면서 거의 했죠. 하든가 말든가 예. 나는 그 극단적 이기주의. 나는 몰라. 그런 분이 국회 네. 부의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 결국 출신이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장까지 현역 할수 있게 의원들이 돌아가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야, 그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저는 몰랐는데 오늘 이제 구경 저도 기자 그 기사 보고 좀 놀랐었는데 딱 정말 잘 짚어주셨네요. 예, 진짜 너무나 놀라울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주호영 의원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중진 컷오프는 민주당의 대구를 상납하는 것이다. 자기네들 컷오프하면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이런 얘기예요,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진숙 후보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청기 누설을 지금 주호영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되는 배경에는 고성국 씨가 있고 이 고성국 씨는 결국 이진숙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아예 했어요. 사실 암암리에 돌고 있던 뭐라고 할까요 추측인데 주호영 의원이 아예 물밑에 올려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당에서 이 입장이 없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상하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뭔가 다 이상한 거죠. 사실은 주호영 의원의 메시지도 이상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멸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구 선거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많이 지금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또 하나 민주당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굳혔다. 25일을 전후로 해서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딱 일주일 후네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네, 오. 예, 합니까? 이 정도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이 정도면 한다. 네, 게다가 예. 지역지에서는 사무실을 이미 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오, 나오더라고요. 대구에. 네, 아무래도 그런 지역 소식은 지역 언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 네. 쪽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출마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취재해 보면 이제 TK 지역에 있는 민주당의 많은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김부겸의 출마가 일종의 나비 효과가 돼서 그렇죠. 영남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당 사무총장인 것 같아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접촉을 한 걸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한 걸로 보인다. 보인다. 네, 네. 보인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예, 보인다. 예. 사실 시장 후보가 그렇게 나가줘야지 그러니까 대구의 변화라고 하는 게 시장 한 명의 변화로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좀 뭔가 한당 일생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어야지만 변화의 싹들이 트는 건데 만에 하나 뭐 젖잘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김부겸 총리한테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이런 논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서사가 네. 정말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하고 맥락이 맞닿아 있거든요. 저분이 야반도주 했어요. 부인하고. 예, 용달차 한 대로. 예. 지금 다 싸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는 이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그 부천이죠. 예. 부천에서 처음 국회의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나라당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셨는데 저는 대구를 바꿀 수 있는 맞아요. 절호의 기회다. 네. 그리고 영남 특히 대구가 2.28 이거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의병장의 도시기도 하고요. 이 항일혁명의 무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서 새로운 변화를 김부겸이 중심이 돼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정치 네. 후배들에게 그 새로운 힘을 주는 맞습니다. 거겠어요. 네. 그 김부겸 전 총리의 그 정치 레코드를 보면은 네. 사실은 수도권인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한 다음에 2012년에 아 군포. 예. 그 대구로 바로 갔죠. 대구로 가가지고 수성에서 승부를 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14년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낙선을 합니다. 그 이후에 16년에 기적을 만든 게 예.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이제 사실 맞아요. 이겨가지고 네. 국회의원이 됐고 그게 아마 민주당에서 대구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으로는 31년 만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못 해본 대구시장 야. 이번에 한번 김부겸이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사실 그림이 좀 그려지는 상황이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출마를 뭐 저울리하냐고 했을 때 기자들은 대체로 출마할 거라고 믿었던 게 이분이 상당히 언론 프렌들리한 분이어가지고 전화를 드리면 잘 받고 맞아요. 콜백도 잘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하면 회답이 없고 네. 콜백이 없는 걸 그러니까요. 보고 야 이건 진짜 출마하나 보다. 네. 콜백을 안 할 뿐이 아닌데 그러니까. 안 나올 거면. 예. 네. 아니 그리고 이분과 가까운 참모들이 있어요. 참모들도 전화를 안 받네. 예. 확실히 신중하게 예, 검토하고 신중하게 있고. 검토 중이고 예.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신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김부겸 전 총리에게 수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네. 안 받네. 아. 안 받으셔. 이 방송 종종 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요. 야야, 네. 니 그 유튜브 한다 고생 많지. 네, 이제 예. 현장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대구시장 양평을 선거.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 갈 수가 없어요. 예,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허탕 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정도 되면 가시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의 결단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늘 이제 이분 동지가 대구는 동지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결심을 선거를 예. 지원해줄. 이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대 정신이 뭐냐 그래서 지금 김부겸이 가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그 팀들도 같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네. 대구가 오후 내내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2자가 아니라 3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이 지금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제 그냥 먼저 룰 브레이크로 나와가지고는 무소속으로 뛰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김부겸 시장이 지난번에도 굉장히 문턱에서 주저앉았었던 바가 있는데 40%대 득표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5에서 10 정도만 가져가면 이건 정말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영 없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에서는 되는 건 어려워도 못 되게 하는 건 또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공천 과정에서의 과정 그리고는 그 어떤 뭐 이렇게 문제점들에 대한 그렇죠. 불만을 네. 가지게 되면 충분히 또 그런 후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대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경북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제의 네. 중심이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도 취재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46분 지나고 있어서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바닥바닥 시간이 가고 있는데 어디서 먼저 문이 열리나 했더니 김건희 특검팀 쪽에서 먼저 세게 드라이브를 네. 거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그 국토부 장관, 출입 금지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그렇죠.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고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 조작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왜곡된 거, 이걸 좀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저는 사실은 이 특검부 4명을 지명을 했을 때부터 네. 아마도 이런 식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관측을 좀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1차 특검에서 3대 특검에서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도 우리가 혐의가 짙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1차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수사 타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타깃은 아무래도 윤건희가 관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에 대한 수사가 되고 있는 것 네. 같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외교부나 경호처를 다기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예.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 앞단에는 또 그저께는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거지, 창원에 있는 뭐 사무실 등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밑그림 자체는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예. 당시에 21g이라는 업체를 누가 선정하게 했는가 이건 예. 역시도 사실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이미 기술이 일부 돼 있는데 네. 김건희의 그런 개입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음. 특검이 짙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열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네.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특검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방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의 가담 행위는 주가 조작 범행의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 죄명 및 공소 사실을 추가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또 전략은 무조건 유죄는 받겠다는 거예요. 유죄는 원래 사실은 받겠다. 1차에서 이제 무죄 나온 네. 부분을 보면은 네. 공범으로만 걸다 보니까 이걸 이 공범 관계에 대한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법리로 이제 사실은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방조범들이 이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 점유에 그렇죠. 해당하는 방조범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주의적 공소 사실인 그런 공범 관계로 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만약 유죄 판결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방조범 관계로 법리 형성이 되면 유죄를 선고해 달라. 무죄는 절대 못 받겠다.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난번에 사실은 김건희 특검팀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게요. 예. 최소한 방조범으로라도 예비적 그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예비적 기소할 수 있는데 예. 왜 안 했냐? 예. 김건희 특검 이상하다. 사실상 김건희 봐주기 플러스 검사들 봐주려고 이렇게 기소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뭐 2차 특검이 세게 드라이브를 자, 걸어서 그런 이게 건가요? 또 한 칸 중요한 게 네.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그런 의혹이라고 한다면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조범으로 기소해서 유죄가 나왔으면 네. 사실은 이제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여러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1차로 중앙지검을 했을 때 봐줬을 때 보면은 방조범으로도 기소를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죄책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방조범으로 기소해서 항소심에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을 봐주는 과정에서 방조범으로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도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검사에 되겠죠. 대한. 검사를 아.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결단 같은 것들이 그 죄질의 폭이라는 것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2차 종합특검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직무요기 혹은 직권남용의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수월한 네. 장치나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 항소심 자체가 633 원칙에 따라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특별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재판부에 그렇죠. 배당이 됐을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항소심 결과가 3개월 안에 나온다고 보면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관과 맞물려 가지고 훨씬 더 검찰 지휘부를 수사하기가 예. 용이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해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선고 날짜가 이미 나오긴 똑똑해. 했었어요. 다음 달 네. 28일에 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아마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 또 길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빨리 마무리될 사건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는 상황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기현 기자가 주진우 말씀하신 기자라고 할 뻔했죠. 그 실수를 이렇게까지도 바로 가져가시다니. 아, 김은지 얼굴 빨개졌다. 네, 구기현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가. 그리고 또 하나 좀 김건희 특검을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네. 조용히 사실 덜 주목받고 지나간 사건인데 그 이제 이기훈 부회장을 도피시키는 네, 혐의로 맞아요. 기소된 사람들이 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최종 결심을 앞두고 증거 목록을 들고 오지 않아가지고 재판길이 미뤄진 바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정신 못 차리고 공소유지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이제 와서 아까 그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실 충분히 2심 올라갈 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 지금 했냐라고는 더 그렇죠. 좀 질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2차 특검팀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 이 1차 팀들 있잖아요. 뭐 김건희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조은석 내란 내란 특검. 네네네. 요 팀들이 별로 협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 팀 가운데 그나마 적극적으로 한 데가 최상병 특검. 최혜병 특검팀은 그래 우리가 할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자료면 자료, 인원이면 인원 다 협조를 하는데 네. 자 김건희 특검팀하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혹여라도 2차 특검에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한 점이 드러나게 될까봐 그거를 조금 감추거나 또는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도록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은석 특검이 그랬잖아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번 특검을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못했지만 2차 특검에서는 밝혀내야 되는 명징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협조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럼요. 또 당당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잘못해갖고 내가 걸리면 어떡하? 이게 아니라 있는 거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좀 음. 역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복무해야 되는 거 그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혜태라고 하는 게 말이 혜태지. 그 예전에 육조지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밀어서 조지고, 네.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밀어 조진다. 뭐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혜태한다는 것은 진짜 좋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아하고 중립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사건을 지금 안 하려고 한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출국 금지가 됐는데요. 한 네. 번도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어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네, 그래서 그때 네. 김건특검 종료하자마자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이런 식으로 범죄자로 몰아갔던 너희들 반성이라는 취지의 글들이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환 조사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원희룡 정 장관에 당연히 수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저는 2차 종합특검 권창현 특검을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밀어주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수사 의지는 권창현 특검을 아, 비롯한 특검보들이 엄청납니다. 정말로 어마무시하다고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거고 아까 이제 그 내란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김건희 특검 수사 관련된 미비한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김지미 변호사라든가 진일종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업무 분담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변 출신이고 검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김지미 특검부 주도하에서 이창수를 비롯한 당시에 김건희를 봐주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을 조사권 4차장.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음. 거고 그 밑에는 파견 검사를 받지 않고 실제로 경찰 위주로 이제 팀을 그렇습니다. 짜가지고 파견 검사 0명. 맹렬하게 제대로 조사해 보겠다 이런 각도가 있는 것 같고 진일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인데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도 굉장히 유능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특수부 수사라든가 첨단 범죄 수사에 조예가 깊은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보면은 강제 수사를 제가 추단하는 건데 아마도 진일종 변호사 주도하에 있는 특검부 팀에서 지금 강제 수사 영장이 네. 차례로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의 속도에 비춰봤을 때는 네. 김건희 씨를 그 수사하고 있는 진일종 그 변호사가 과거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치고 나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차적으로는 김건희 비리를 1차적으로 왕해서 밝히는 부분이 있고 후차적으로는 이제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있는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네. 관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원희룡 전 지사 페이스북 정확하게는 2025년 12월 29일에 6개월 특검 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원희룡이 있네요 지금. 자 어쨌든 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당선되자마자 그 인수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실제로 고속도로를 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국민들이 아이 참 잘했네 납득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국정을 농단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에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다. 모조품이고 엄마 선물이었다. 다 싹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시인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안 받았다고 버티더니 이제 와서 그거 저 짝퉁 아니고 진짜 맞아요. 엄마 선물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률 조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혼자 변호사들의- 결정했을 리는 없는 거고 지금 보니까 형량이 1심에서 생각보다 좀 살살 나왔죠. 너무 살살 네, 나왔잖아요. 예. 구형량에 비해 1년 턱없이 되다 8개월. 보니까 예. 본인 같은 경우 탈출 의지가 강력한 거죠. 요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성이라든가 일부 이제 유죄 입증이 되는 부분들 예. 물건으로 사실은 전달 경로가 명확하게 구중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한다고 안 받은 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참고인이나 전달자들이 다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결국은 받아서 반성한다고 하게 되면은 양형 사유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 자체가 풀려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네. 김건희 씨는 절대로 못 풀려납니다. 지금 김건희 2차 종합특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주안점이 돼 있는 것이고 네. 새로운 범죄가 철창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 더 차곡차곡 쌓일 뿐입니다. 네. 그 범죄들은 심판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착각에 불과하다, 미몽에 불과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게 있어요. 뇌물 창고. 그렇죠. 그 컨테이너 두 개가 어디로 컨테이너 갔다라는 두 동 보도가 중에 있었죠. 컨테이너 두 동 가운데 한 동은 생활물품이고 예. 한 동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예. 이 어디론가 사라진 이 뇌물이 들어있지 않겠냐라고 의심받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로 가 있는지 이거를 2차 특검은 찾을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어제 오후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네. 이진관 판사가 증인으로. 증인으로 김건희 씨를 불렀어요. 예. 나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 기본적인 공소장이 핵심이죠. 그렇고 예. 네. 윤석열과 명태균 씨를 예. 기본적 브릿지가 누굽니까? 김건희 씨예요. 씨로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 부인 김건희를 불러서 윤석열 재판에서 물어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난데요. 당선인이 너무 발음이 좀 좋으세요. 약간 좀 미르라고 했어요. 뭉개셔야 돼요. 미르라고 했어요. 예, 제가 한때 인간 복사기. 주현영 씨가 활약을 잘했던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 사실은 김건희 씨를 빼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불러서 저는 저 국민 판사 이진관 이진관 판사가 어떤 것들을 케어 물을지 예.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네. 어떠한 각오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지켜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끝나지 않은 이 내란의 그 기획자가 누구냐 네. 이거를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뭐 성형외과를 갔다, 뭐 나는 뭐 전혀 몰랐다, 뭐 부부싸움을 했다, 뭐 야단을 맞았다, 온갖 설들이 난무하지만 이 내란의 기획에 V0였던 김건희 씨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당신의 상상에 불과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전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12월 3일 왜 12월 3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에서 추측으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 대선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이 전반적인 지기현식 부장판사 지기현식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충동적이고 계획적이었다. 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정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차 내란 특검에서는 그 지기현식 어떤 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김건희라고 하는 그 내란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촘촘히 메울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이 계엄이 너무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방금 전에 그 뭐 이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가 호르무즈 후이 동참 1호 국가가 나왔다면서 동맹국들은 다 외면을 했는데 UAE가 그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국제 안보 공조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전쟁에 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네. 그 행정부도 그렇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일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네. 파병 반대 이제 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현 의원이 하고 있죠. 그 미국이 벌인 전쟁에 우리가 왜 껴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가 하는 일에 동조라고 동참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라는 게 촉발된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을 했고 그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생긴 부산물로서 사실은 원유 생산지에서 오는 것들을 받아서 쓰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지금 사실 고생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미안해하고 염치가 있으면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유화적인 시각에 비춰보더라도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건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동맹국에게 마치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줬으니 그 주둔을 하고 있는 군들이 있으니 실제로 이번에 군사적인 기여를 해라고 사실상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UAE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계속 우리 한국을 상대로도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더 걱정스러운 게 UAE보다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간다는 거거든요. 19일 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와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건데 만에 하나 일본이 여기에 발을 맞춰주는 상황이 되면 일본 다음엔 너희 아니냐라는 식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서 좀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좀 영민하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소셜 미디어에 5개 국가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순서가 중국이 가장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4번째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이제 일본의 어떤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고
근데 정말 만에 하나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또 좀 걱정이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기본 노선과 방침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해서 화를 자초하거나 또 지혜롭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국익에 반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본 신뢰와 믿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었으면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기본 판단은 하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다만 대통령께서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왜 그러니까 저 순방 갈 때마다 이게 좀 나라의 국력이 좀 더 커져야겠다. 그래서 핵잠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네.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지금 보면 소위 이제 선진국들은 다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타머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토 임무가 아니다. 영국은 네. 더 확전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메르츠 독일 총리도 군사 수단을 통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데 관여하지 않겠다. 이건 나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거는 뭐 EU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카이치 사나이 정도 아직 요구하지 않아서 답변하기 곤란해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스탠스인데, 마크롱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선 호위 임무는 전쟁의 가장 뜨거운 단계가 종료된 이후라야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밖에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 비슷비슷한데요.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서 동맹국인 미국에 또 심기를 거칠었다가 관세 협상에서 또 어떤 폭탄을 맞게 될까봐 좀 분명하고도 바른 입장을 피력하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어떤 방식으로 국력을 키워서 우리도 우리의 일을 네. 스스로 해결하면서 발언도 좀 잘할 수 있을지, 그래도 되는 정도의 국력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 이게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산업 분야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해보니까, 사실은 중동에서 이제 원유가 수급이 안 되면은 그 시한이 어느 정도일까? 네. 그 전문가들의 관측을 들어보니까 6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6개월 이후에도 정말로 전쟁이 안 끝나면, 그 대통령이 사실은 예방 주사를 잘 맞추는데, 저도 그 자리 들었던 게 아마도 차량 뭐 2부제 해야 될 걸. 오부제. 그러니까 뭐 그 5부제 얘기했지만 예. 그 관계자의 말은 어. 6개월 지나면 2부제 해야 될 거야. 아. 예를 들면은 그 원유를 도입해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만 넣는 게 아니고 네.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석유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필수적인. 예를 비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거를 기름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연상이 잘 안 되는 물건들 상당수가 우리 생필품들이 원유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껌도. 시한이 제가 듣기에는 껌? 예. 제가 듣기엔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최악의 경우는 뭐냐, 6개월 내에도 만약에 최소한 휴전 혹은 종전선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익이 높아질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차근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 우리도 사실은 중동 원유가 조달이 안 되는 과정 속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 설계는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란하고도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 이란산 원유의 70%인가를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하고도 척지면 안 되고, 미국하고 참 이게 진퇴양난 딜레마적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네타냐후의 정권 연장의 어떤 국내 정치적 요소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빨려 들어가서 이 쓸데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 반전의 목소리를 보다 더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가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정부는 곤란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더 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런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특히 중국이 이 사이에서 갑자기 뭐 5주 동안 연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근데 참 일방적이에요. 나 못 가, 5주 후에 만나, 이제 이런 식인 건데. 내일 또 입장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 있어봐, 내일 할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게 트럼프여서, 이 트럼프의 뉴 노멀 시대에 국제관계 외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아이고 벌써 11시 7분이군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BTS의 공연이 열립니다. 네. 아리랑을 주제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K컬처의 매력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전후 교통, 인파관리, 비상상황 철저히 세심히 잘 대비하겠다. 특히 시장 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대통령께 신고를 해야 되나? 휘발유값 대통령한테 신고하라고 했는데. 암표 뭐 최고 가격제 할까요? 암표 최고 가격제. 그냥 걸리면 바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문화면 문화, 예.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검찰 개혁이면 검찰 개혁까지 대한민국의 생사의 모든 분야에 대통령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다시 재밌는 한번 기사 하나 생각하게 되네요. 소개해도 되나요? 네네네, 되죠, BTS 되죠. 공연 관련해 가지고는 네. 한겨레에서 이제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광화문 광장을 주말에 가봤는데 예. 그 BTS의 아미 팬덤이 이름이 보라, 네네. 보라색이어가지고 예. 보라헤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정작 빨간색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넷플릭스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 한겨레 기사 제목이 BTS 공연 날 서울 붉은빛 물든다. 왜 상징인 보랏빛 아닐까? 이런 질문이 어. 있는데 이날 21일에 서울 전역을 붉은빛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하고요. 서울시? 예,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왜 빨간색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리랑이어가지고 그 아리랑 색상이 붉은색이어서 붉은 조명을 사용하게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있다고 무슨 합니다. 말이에요? 왜 아리랑이 붉은색이에요? 핏빛 아리랑 뭐 이런 거예요? 왜 신부가 아리랑인데 그 아리랑 색상이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참 정치적 국면과 맞닿아가지고 이 기사도 좀 재밌게 읽었어요. 국민의힘이 빨간색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뭐 여튼 BTS 팬덤은 보라색이다. 보라색으로 물들이기 바랍니다. 네, 이거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맞춰줘야죠. TPO에 맞게 좀 해주시라. 네, 뭐 황당무계한 색깔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면은 좀 전 세계에서 올 텐데. 네, 물론 전 뭐 세계에서. 넷플릭스가 빨간색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BTS 공연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넷플릭스는 거기 왜 연결? 그 전 세계 스트리밍을 생중계를. 단독으로 해요. 넷플릭스로. 단독으로 넷플릭스가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여하튼 문화 기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읽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더불어서 너무나 네. 알토란 같은 재밌는 방송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오후에는 구경의 정치비상국 네, 또 오후 4시에. 김은지의 뉴스인 네. 5시 예,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